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포심을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꼈죠. 예. 예. 저도 지난 6개월 중에 가장 이야 했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섬찟한 시간이죠. 이야 다시 풀려나간다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러니까. 저때 진짜 그리고 많은 저때 사람들이 저분이 공포심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주먹 들고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손 들고 예. 지금 내란의 수계가 지금 예. 개선 장군 아니야 개선 장군. 예. 와 저게 그러니까 모든 게 파괴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알던 세상이 이게 지금 예. 질서가 상식이 이게 맞나? 상식이 그래서 모든 게 파괴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헌법 파괴가 아니고 상식 파괴, 문화 파괴, 질서 파괴. 그리고 그러니까요.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 정서를 파괴한 거거든요. 저 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움츠러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엄청난 퇴행이 일어날 거는 왜냐하면 윤석열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야, 저 시대 인식, 상황 인식이면 엄청난 퇴행이 일어나겠다. 그렇죠. 검찰의 힘과 함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상상 못했죠. 그렇죠. 생각 못했지. 그리고 나서 막 6개월이 지나자 10월 말경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이 하는 걸 보고 야 여기는 그분은 뭔가 돌아올 길을 차단하는 것 같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없는 길로 가는구나. 사실 그래서 그 왜 지하에 그렇죠. 빗물이 신림동. 신림동에서 지하에서. 빗물이 침수돼 가지고 예. 그 모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통을 관찰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가서 구경하잖아요. 네. 구경하면서 아유 나도 집에 가는데 그렇죠. 비가 많이 왔었어. 거기 난리 났었어.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렇죠. 그때 그 눈빛. 근데 오세훈 씨가 오세훈 옆에 앉아 있죠. 옆에 앉아 있죠. 저 그런데 밑에 바로 전날 이제 사망한 그 시민이 저게 너무 끔찍해요. 국민이 지금 봐도 사망했는데. 끔찍해 저는. 우리는 보통 저런 데 가면 그 고통에 참여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도 모르게 참여하니까. 상상하게 되고 네. 그런데 저분은 관찰을 해요 저렇게. 저게 일종의 그 독특한 심리적. 이거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구경해요. 네. 이건 심각하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해보세요. 최수근 상병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신림동 지하 사건도 그러는데 국민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공감이 안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 대피를 못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첫마디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때 그 왜 구명조끼 없었어요? 네, 그거 똑같은 얘기죠. 말이거죠. 왜 지금 여기 정상 이게 딱 두 탄핵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국민의 고통을 반응하지 않는. 이분이 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막 하나. 사람들이 아직 윤석열의 실체를 잘 모를 때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고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저 비극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장면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저러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주가 조작 이런 문제를 보면 털고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털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2월 3일 날 그게 이제 그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계엄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거야. 있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쭉 과정을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거든요. 아니 어제 엄청난 것이 그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그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전동이 들어와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 순간에 자기 얘기를 하냐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해요? 책임자야 사실은 관리자이자 네. 자기 잘못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도 물이 잠겼어. 네. 야 저거 보고 저는 야 정말 위험한 정권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명단을 쭉 봤어요. 이제 오늘 87년 체제 이전에는 40년 동안 5명이 했어요. 네. 5명이 했는데 사실은 그 윤보선 최규하 두 분을 빼놓으면은 3명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치. 3명이. 윤보선 최기환에 뭐다 네. 합쳐봐야 2년 3년도 안 돼. 2, 3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한 12년, 12, 13년 했고 예. 그다음에 박정희가 7, 8년 했고 거의 그다음에 전두환이 8년 했죠. 전두환이 8년 했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절은 암흑의 시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나마 우리 국민이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한 힘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뭘까?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도 뭐 산업화에 기여했다 뭐다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힘은 동학 농민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학 농민전쟁 이후로
조선이 멸망하지만 조선이 멸망하거나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했지.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우리 국민을 죽였잖아요.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은 그래 죽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안타까워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정권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라를 잃은 것이 안타까운 거지. 체제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주권을 않았어요. 잃은 걸 안타까운 것이지 그렇죠. 정권이 가는 건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크게 몇 가지 기이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모두가 다 거의 황제, 왕족의 성을 가져버려요. 조선 말에 원래 성이 없잖아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 김이박이잖아요. 70%가 왕족이에요. 네? 70%가 왕족이고 그런 DNA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내가 70%가 왕족이 됐고 모두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지금도 막 어쩔 수 없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예? 양반들 너희들만 해? 우리가 양반 될 게예요. 양반을 무시하는 방식이 뭐냐? 왕족을 무시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왕족 될게. 이렇게 그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는 신분을 속이고 양반 성을 가지면 다 죽죠. 이게 예?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영국 있잖아요. 예.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그리고 가장 먼저 현대화됐다고 하는 영국의 계급의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아직도 귀족을 인정해요. 이름이 남아있잖아. 다. 그리고 그 계급 간의 이동에 대해서 네. 불가능하다고 거의 생각하고 그렇죠. 살아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분 체제를 여전히 영국도 일본도. 현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지. 현대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안 거예요.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70%가 왕족이 돼버렸어요. 우선 말해. 그리고 원래 황제한테만 하던 만세를 우리 모두한테 부른 게 3일 다독립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일본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사회예요. 네. 만약에 서양을 예를 들자면 영국이 그걸 받아들이고 동양 예를 들자면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안 DNA가 받아들여요. 있어요. 예. 그게 동학 농민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주권 재민운동하면서 우리의 왕족이 귀족들이 외국군을 끌어들여서 우리 죽였단 말이에요. 외환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외환이죠. 외환 요즘 말로 유치한 하면. 거지. 예. 외환 유치해서 자국민을 죽인 거잖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 농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슨 생각했냐? 그래 우리가 왕족 할게.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주권자 할게. 그때는 왕이긴 했지만 그렇죠. 정치인이 정권이 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왕도 못했던 만세를 왕한테는 천세를 부르거든요. 황제한테만 만세하거든. 예? 만세운동. 만세운동이라는 것은 만세할 때 만세가- 만세는 황제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 리브 더 킹이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하자면. 우리 조선 왕한테는 못하는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만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제가 한번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만세하고 조선 들은 것은 네. 예전에는 황제가 만세를 살라고 하는 행위였고 그거를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었다. 일반인을 향해서. 그렇죠. 근데 이 만세가 1919년 등장하죠. 그렇죠. 3.1운동 때. 그렇죠. 3.1운동 때 했던 만세는 우리를 위한 만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세라는 게 이렇게 들면 네. 동물부터 모두가 동물적인 것에부터 인간적인까지 다 이것은 배를 까는 건 뭐예요?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만세 부르면서 만세. 엎드리기 전에 준비 동작이죠. 그렇죠. 배를 이게. 까는 거예요.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동물도 배를 까면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걸 바꿔서 우리가 주권자 할게. 너도 주권자, 나도 주권자. 너도 황제, 나도 황제. 우리 모두 성을 가져. 우리 모두 황제의 성을 갖자. 왕의 성을 갖자. 만세가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가 됐고 그래서 1919년 대한제국 망명정부를 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 망명이 아니라 임시정부 세웠지. 그렇지.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옆에 사람 차 사요? 우리도 차 사야 돼. 옆에 사람 집 사? 나도 사야 돼. 옆에 사람 대학 가? 나도 대학 가야 돼. 내가 굴리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나라 이 DNA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지, 다 있는데 있지.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근데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는데 네. 저는 그걸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제국주의자의 눈으로 자기를 감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일본 사람의 눈으로 서양인의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요. 비판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스스로 열등하게 만든 거예요. 2등, 3등 국민으로 만들었죠. 네.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우리 이렇게 만들었죠. 전 세계에 없는 백성들이 주권자의 길을 걸어온 정말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만의 DNA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한 정당이 지금 50년째 일당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 시스템?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여전히 봉건적 민주국가라고 봐야 돼요.
87년 체제 이후 예.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요? 87년에서는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8명인데 예. 8명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부터 노태우조차도 계엄령을 직접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안 왔지. 대통령 취임 기간에는. 예. 그 윤석열은 이때 계엄령을 선포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탄핵 파면 대통령은 두 사람이지. 두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군인을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사람 최소한. 군인을 동원해서 예. 그럼 윤석열 하나지. 그렇지 또 예. 글로벌 위기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돌린 사람. 유일한 사람 윤석열이지. 그리고 대선 경쟁 후보를 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한 그것도 유일해. 대놓고 예전에 뒤로는 했어요. 드러내 조금씩 했죠. 그리고 박정희는 대놓고 했고.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로는 그렇죠. 87 체제 이후로는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서로 고소고발도 다 털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씨가 노태우보다도 더 맞아. 잔인하고 더 무능하고 더 무기력하고 그래서 가장 큰 공적은 뭐냐? 보수 세력을 정치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욕망의 덩어리로 남아있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해서 유통해서 파는 산업자본주의가 있고 예. 그 밑에 이것을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본, 금융자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로는 지금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지금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가장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건 금융자본주의거든요. 그치.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미국에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잡혀갔어요 다. 다 잡혀갖고 네. 저런 방식으로 삼성 미국까지 있었으면 경쟁 못합니다. 저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자본가 국가예요. 자본주의 아니에요. 우리.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라. 자본가주의예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맞아요. 특히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예. 이전까지 대통령들이 대개는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었어요. 공부했고.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 경제는 책까지 낼 정도로. 맞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경제에 관한 전문가 아닙니까? 하지만 다 어디 전문가냐? 산업자본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금융자본주의 전문가로는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어제도 정확히 짚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암소를 데려다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어. 근데 갑자기 이 새끼는 다른 사람 거래.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 이게 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자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땀 흘린 대가.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 우리한테 변방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작은 나라다.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을 예. 계속 주입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R&D도 그렇고 혹은 문화적 역량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소국이 아니에요. 저는 5위권이라고 봅니다. 소국이 아닌데 그 변방 의식부터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를 정상화하면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세계 5, 6위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예, 이 보수당이 정체성 공백기예요. 보기에는 큰 위협인데 보수가 정체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막아내려면 첫째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 민주주의 할 때 그 시민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 시민 국민이 다양성, 차이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차이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적으로 직시하는 그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예, 이게 마지막이에요.